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일철도 경영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 운영 주체로서의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 운영에 임하게 되는 맨파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점과 선의 교통망을 확립하여 시간적 규칙성을 가지면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자본 투자와 함께 많은 수의 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1907년 6,933명이었던 직원 수는 만철 위탁 경영이 시작되는 1917년에 약 9,592명이 되었고, 이것이 해제될 무렵에는 약 13,000명 규모로 증가하여 그 후 계속 늘어났습니다. 세계 대공황 직후에는 다소 그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경기 회복과 더불어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 시기에 접어들어 약 3만 명으로 늘어났고 1945년 3월에는 약 10만 명을 넘는 그런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철도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위계 조직이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측임관과 주임관으로 이루어지는 고등관을 상위 관리층으로 하여 그 예하에 중간 관리층인 판임관이 있었고, 그 밑에 상위 현장 노동자인 고원과 하위 현장 노동자인 용인이라는 신분명을 갖는 현업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조선국유철도의 인적 구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조선국유철도는 용인의 비율이 저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지만 일관되게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고원의 경우 상승 경향을 보였지만 양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층에 상응하는 판임관은 제1차 총독부 직영기에서 만철 위탁 경영기, 제2차 직영기에 이르러 3, 4%로 높아졌지만 1920년대 말부터 전 시기까지는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단연간 경험을 갖고 판임관과 함께 현장에서 장악력을 갖고 있었던 철도수라는 신분의 경우도 장기적 증가 경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을 일본 국유철도로 돌려보면 일본 국유철도는 용인의 감소 속도가 대단히 빨라 전쟁 말기에는 신분층으로서는 소멸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반면에 고원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패전 전후로 약 60%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판임관도 제1차 대전기 이후에 증가 경향을 보여 전시의 초기에는 감소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1943년을 거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 신분의 30%에 달하였습니다. 당시 철도수라는 신분층의 경우도 1930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1943년 정점에 달한 다음 많은 수가 판임관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국유철도는 일본 국유철도와 1910년대까지 거의 유사한 신분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만철 위탁 경영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신분 구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시아의 변화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민족별 신분 구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인의 경우에 최하위 현장 노동자인 용인층에 약간 감소가 있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 전쟁 말에도 약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상위 현장 노동자인 고원층은 증가하긴 했지만 전쟁 말기에 20%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연히 판임관의 비율은 가장 높았던 1945년 3월에도 3.3%, 고등관과 철도수를 합쳐도 그 비율은 3.5%, 주임관 6명, 판임관 2,441명, 철도수 149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은 미군 상륙에 대비하여 대조직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간이 실시되었을 때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경우
1940년대에 용인층이 비율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전시하에 급격히 낮아지고 1944년에는 10.6%가 되었습니다. 고원층은 1930년대에 감소한 다음 중일전쟁 발발 후 급격히 늘어 1944년에 55.8%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인 비율을 점한 것은 판인관으로 1944년에 25.5%를 점하여 용인층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학력이 낮은 장기 근속자에 대해 대우 신분으로 주어졌던 철도수의 경우 조선 국유철도 내에 일본인에서도 그다지 주목할 비율을 점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인 중은 전쟁 말기에 이르러 신분상 격심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 정도는 일본 국내의 변화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인은 그 역할이 현업원에 국한되었고 그 대부분도 위계 조직의 저변을 점하였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판인관 이상으로의 신분 상승이 허락된 셈입니다. 이를 국유철도의 직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을 과연 어떤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민족별 배치율을 계산하여 전쟁 이전의 일반 상황을 반영하는 1935년과 전쟁 말기의 1944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전쟁 이전에는 일본인의 경우 현장에서 역, 열차구 등 영업계통에 많은 요원이 배치되었고 그 다음으로 운전, 공무, 공장의 순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인은 철도 운영 관리의 입장에서 있었던 만큼 본국, 지방국, 철도 사무소에 공장 요원 이상의 직원 수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쟁 말기가 되면서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의 요원이 본국 등 본국의 본부에 배치되었으며 영업계통보다 운전계통, 즉 기관구, 검차구의 비율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연동되어 조선의 경우도 과거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공무계통, 즉 보선구와 건축구 등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조선인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영업계통에 많이 배치되어 열차 운행과 직결된 운전요원은 비율상 적은 편이었는데 전시하에서 급증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전쟁 이전 최대 요원이 배치된 공무계통이 적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하의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자 국유철도 당국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일본인 노동력을 신분별로는 중간관리층과 현장 상층부 이상의 직장별로는 운영관리, 계획, 특정 기술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전시 수송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현장 노동력으로서 부상한 것이 일본인으로 일부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는 일본 국내 국유철도와 조선 국유철도의 일본인 직원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정기중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조선인의 비율이 7할에 달하고 전전기 4할에 비해 훨씬 높아진 종래에 비해 중간관리층과 현장장을 담당하는 판인관이 늘어 실제로 조선인에 의한 운영이었다고 보고 이를 양적 팽창, 질적 성장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단지 철도에 국한되지 않고 식민지 경제에서 연구에 있어서 보여지는 연구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전시안의 노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전시의 노동 실태에 관해서 노동력 질적 저하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 왔고 전시 동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고 상위 신분으로 일부 상승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국유철도에서는 소학교 졸업에 10대 청소년이 맨파의 주력이 되고 전제는 극히 적은 수였던 여자 직원이 실제 작업에 참가하는 직원 수의 2할 이상을 점하였지만 이를 성장이라고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노동력의 현지화가 진행된 만철고 하북교통의 경우에도 역사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인 종사원들은 식민지적 고용구조를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면 전시 중에 극심한 상황에 치달았던 노동 현장의 실태가 보입니다. 즉 이직률은 1930년 5.5%였지만 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 8.7%로 약간 상승한 다음 1940년에는 22.4%에 달하였습니다. 이병, 응소, 만철 북지 사무국에 대한 이양, 타 산업으로의 전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직률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 영향과 함께 수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직률을 웃도는 수준에서 채용률을 추이하고 있습니다. 1930년 5.7%에서 서서히 높아져서 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는 29%, 1940년에는 47%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민족별로 본다면 양민족 모두 노동력의 유동화가 보이지만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극심하였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군대 이병 응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국이 철도의 위계 조직에 따라 직장별로 많은 공석이 생기게 되었고 조직 확대에 수반된 포스트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전시야 외부에서는 경력자와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주로 내부 승진 제도에 의해 채워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승격률도 1930년 5.7%에서 1937년 25.0%, 1940년 31.7%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인의 청소년화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격률은 조선인보다 높아 신분 상승의 기회가 기본적으로 일본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민족별 승격률은 공제조합 가입 탈퇴표로부터 추계된 것으로 승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업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승격률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족별 승격률을 구할 수 있다면 이는 직원 전체의 승격률을 중심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조선기술자명부, 조선총독부급 소속관서 직원록을 프로빗 모델을 이용해서 계량 분석한 김병관의 연구 결과와 정합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유철도 직원의 연령명 구성이 청소년화됐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연령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1928년에 비해 1939년의 연령 구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일본인 측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명확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1939년밖에 없지만 기술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미일 개전 후에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연히 근속 연수도 짧아져 1941년 3년 미만 근속자가 전 직원의 8화를 점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국유철도의 5년 이하의 근속자가 약 6화를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속 연수의 저하는 더욱 진전되어 1945년 7월에 종사원의 과반수가 2년 미만의 정신적으로 불충분하고 기량이 미숙한 청소년 종사원으로 총원의 7화를 넘는 수가 조선인 종사원이라고 국유철도 당국에 의해서 평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의 미숙으로 인한 운전사고의 발생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들 문제에 대해 종사원 양성소의 내부 교육체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하고자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본인의 중점이 두어졌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사원 양성소에 관해 보면 입학률에서 일본인이 유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보다 많은 종사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족별 임금 격차였습니다. 조선국이 철도의 임금은 제1차 세계대전의 인플레이션 시기를 거치면서 대폭 조정된 다음 그 수준이 193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질 임금에서는 제1차 대전기에 급격하게 낮아진 다음 임금 인상 외에는 일정 수준을 회복하여 1920년대 물가 안정 또는 하락에 의한 상승, 1931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물가 상승과 더불어 실질 임금의 하락이 계속되어 전시하에서의 생활 수준의 저하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상해와 수당 등에 의한 임금 조정이 꾀해졌지만 실질 임금의 저하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양 민족 간의 임금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1918년과 1930년대 전반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체로 1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다시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신분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격률에 있어 일본인이 보다 우대를 받았던 만큼 채용된 이후 승격 프로세스에 들어감에 따라 민족별로 개인 레벨에서는 격차가 확대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철도 운영을 담당했던 맨파워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초 조선인의 채용은 현장에서 일본인의 보조 노동력에 국한되었습니다만 전시 안의 노동력이 심각해지자 조선인은 현장 노동력의 다수가 되고 그 일부가 판인관 이상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일부에 불과하였고 일본인의 핵심적인 부서가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인을 우선시하는 인사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철도 운영상의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일본인이 배제되자 관리 및 기술 부문에서는 커다란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인이 고위 관리직뿐만 아니라 현장의 기술직을 담당하고 있었고 판인관 이상의 조선인은 3%대에 불과했던 만큼 철도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점령에 추가되었어야 할 2개 미군 철도 운영대대가 조선에 추가 배치되어 미 점령하에서 조선인 경영진은 운영관리 능력과 고도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근대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철도 도입이 갖는 의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화의 일원으로 형성된 조선 국유철도는 그 운영관리의 변동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 투자의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 결정된 측면이 강하였습니다. 대만 국유철도와 만철과 비교 시 조선의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적 의도로 건설되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식민지화를 가져오는 레버리지로 기능하였습니다. X자형 철도망에 관해서는 정재정 선생님이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만 스톡 추계를 통해서 철도 투자가 1930년대 후반 특히 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한 철도 운영 방식이 취해졌지만 조선의 경우 그러한 방식과 함께 철도 확충이 대폭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철도 부설은 종래 운송수단보다 대량 화물의 신속한 수송과 운설비의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산업개발, 일본 제국으로의 통합은 물론 지역 내 기존 상업 유통망이 일본인을 중심으로 크게 재편되고 도시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화에서 조선인이 경계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적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시경제에 대한 기여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철도액에서는 일본 국유철도와 거의 동등한 움직임이 관찰되지만 그 비용에서는 일본인의 고용이 이루어져 인건비의 절감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박, 이자지불 그리고 조선에서 조달할 수 없었던 석탄, 각종 자재의 비용이 비율상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이가 이윤에 반영되어 적자가 속출하고 경영은 극히 불안한 것이 되었습니다. 생산성 면에서 일본 국유철도와 비교해보면 노동 생산성 같은 수준인
이었지만 자본 생산성에서는 큰 격차가 있어 조선이 일본 국유철도의 집약도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조선 국유철도는 생산액의 증발을 도모하면서 요원 채용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1930년대 초부터 경기 회복과 식민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발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도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기 위해 계층적 조직이 성립하였습니다. 최초 조선인의 채용은 현장에서 일본인의 보조 노동력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아의 노동력이 심각해지자 조선인은 현장 노동력의 다수가 되고 그 일부는 8인간 이상으로 승격하였다고 하나 그 비율은 조선인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일본인은 신분별로 중간관리층과 현장 상층부 이상의 직장별로는 운영, 관리, 계획, 특정 기술 부서에 중점적으로 배출되어 철도 운영을 최후까지 장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일본인 8인간 비율은 일본 국유철도에 비해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의 대량 채용은 이루어졌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노동력의 격심한 유동화와 함께 연령 및 근속연수의 저하 등 노동력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났고 일본 국유철도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승진, 승격, 임금, 양성소 입학률 등의 면에서 비율적으로 적어지는 일본인에 대한 우대 조치도 최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시와 고용구조 면에서 종래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탈식민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방 후에 미국 철도부대에 의한 관리 운영과 기술 지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추계와 이에 의한 객관적 데이터의 제시, 특히 전시의 노동력 질적 저하의 시계열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인프라스트럭처의 도입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조선 사회 경제에 발생하게 됐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하여 근대 경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적 요인에 의한 근대 경제 시스템의 도입 이래 조선인은 1936년, 1940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외부자 혹은 그 시스템의 내부자에 대한 많은 영향이 있었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화, 시간적 규칙성, 상업 유통망의 변화, 새로운 생산 조직의 등장, 자본 스톡의 형성, 생산액의 증가, 그리고 1인당 GDP의 증가 등입니다. 근대 경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등장했다는 점은 명확하며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능력이 조선인의 측에 축적되었는가를 보면 경험이 있기는 하나 결코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 기업의 경우 경영진 또는 노동자로서의 경험이 아직 불충분했기 때문에 해방 후 경영관리 능력 확보가 그토록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자본 조달, 원재료 등이라는 일본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영향은 물질적인 면뿐 아니라 인적인 면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단절의 측면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단절과 더불어 연속이 존재한다는 기본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의 경제 시스템은 단절의 공백을 남아있는 연속에서부터 내외적 요인을 통해 채워나감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일본판 동인도 회사였던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약칭 만철의 설립 과정과 경영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